예, 서울 하우징랩 2022 주거 스쿨 애치 참여해주신 모든 분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택지 공급의 역사와 의미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저는 발표를 할 생각인데요, 계획인데요. 본 발표는 서울 하우징랩에서 출간한 에세이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그 서울 하우징랩에서 공유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공급의 역사와 의미인데요. 네 가지 강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은 좀 벙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향점이라든가 역사적 흐름이라든가 뭐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제대로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 자료들도 있긴 한데 큰 흐름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강연을 위해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총 그 6가지 꼭지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땅과 택지, 그리고 개발 시대의 택지 개발의 역사, 그 다음에 개발 시대의 택지 개발 사업의 내용과 그 실적, 그 다음에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발 시대라는 상반된 새로운 어떤 극복의 시대를 얘기하고자 포스트 개발 시대라는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포스트 개발 시대는 어떤 환경들이 있고 어떤 개발 환경들이 변화가 되는가, 이 시점에서 공용 택지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마지막 장은 뭐 택지 개발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뭐 토지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면은 땅이 필요하다라는 뭐 당연한 뭐 이야기인데요. 이 땅을 저희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용도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먼저 우리가 땅이라고 토지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원론적으로 3가지 개념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토지, 그리고 소비재 또는 환경재로서의 토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생산 요소 해가지고 뭐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얘기하는 이제 생산 요소로서 토지인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지는 생산 요소로서의 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또 나눌 테고요.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토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를 소유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이득이 생겨서 그 이득을 노리고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할 수 있는데, 자산재로서의 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산에 갔을 때 아름다운 환경들을 사실은 누리는 건데, 소비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소비재로서의 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통 인구가 증가할 때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 빵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또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수요에 맞춰서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토지 수요의 증가, 토지 수요, 이것을 보통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영어로 derived demand라고 하는데요. 토지는 이런 생산 요소로서의 파생 수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땅, 주택, 그리고 토지인데요. 택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허허벌판에 우리가 그 집만 지어서는 살 수가 없겠죠.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상가 등의 어떤 용지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택지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용지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주택 건설과 주거 생활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통틀어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공영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1980년도에 제정된 택촉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 사업을 공영 택지 사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름으로써 그 택지에 부족한 주택을 부족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 공급해 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히스토리들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은 한 30여 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택지 개발 촉진법도 있고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오늘 이제 세 가지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산업입지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제도에 근거를 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환경은 늘 바뀝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이 됐죠. 도시로 유입이 되면서 도시민들이 거주할 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수의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하면서 당연히 집을 짓기 위한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거대 자본, 이런 집들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자본들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필지 정리를 하고 뭐 환지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해서 소규모 민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소규모 민간 자본으로 의한 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중앙정부 등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한 공영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자, 택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토지에 대한 성격, 토지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는 여느 그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과는 재화와는 조금 다른 성격들이 있습니다.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가 없겠죠.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급의 비탄력성, 바로바로 가격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경직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토지를 다른 장소로 그대로 옮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토지도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성격의 토지가 아니에요. 이질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번 개발된 토지, 한번 바뀐 토지는 다시 원래대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듭니다. 이 비가역성이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토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토지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탄력성, 내구성, 비이동성, 비가역성 등을 통틀어서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공공성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체의 공공의 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어떻게 환수하고 배분하고 나눌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적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지의 공공성과 함께 헷갈려하는 게 토지는 공공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얘기해서 경제학에서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를 쓸 때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의 재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을 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비배제성은 어떤 그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일반적인 사적 재화가 있고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클럽제가 있고 그리고 비경합성 경합성은 있지만은 배제하지 않는 이런 그뭐 광산이라든가 숲 이런 것들을 가는 공공 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춘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공기, 물, 뭐 햇볕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는 토지가 공공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가 공공재라고 하는 걸 할 때 공공재는 엄격한 의미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는 토지가 공공재는 아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성격과 어떤 정책적인 이유 등등을 해서 토지의 공공성 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그러면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공익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제러미 벤덤이라든가 제스 밀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게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큰 행복으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개인주의적인 경향이라든가 수량주의적인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에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122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 조치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 나타나는 공익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통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4조의 공익사업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철도라든가 항공, 항만 등 앞서 얘기한 공공재 성격,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재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재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자체는 공공재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토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성이 강한 재화로 봐야 된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재화로서의 토지는 어,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부분 공동체가 공유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이 가능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들이 어느 부분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좀 흐름들을, 큰 부분들을 얘기해 봤고요. 다음 개발 시대의 택지 개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도에 10년에 일본은 조선의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12년도에는 조선 토지 조사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식민지 자원의 어떤 약탈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실시가 되었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으로서 1934년에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발표합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용도 지역을 처음 지정한다든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합니다.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토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법률이 바로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과 이것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 관련 개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1962년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 건설이라든가 정비, 개량 이런 것들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62년도에 토지수용법이 제정됩니다. 토지수용법은 우리가 일정 그 계획지구에 있어서 사업지에 공공사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있죠. 이 토지수용법은 중요한 게
외국의 그 개발에 있어서 한국처럼 막강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런 토지 수용에 관한 한국의 사례들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이 토지 수용과 함께 재원하고 파이낸싱 차원에서 뒤에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들을 연계를 해서 많은 그 저개발 국가들이 사례들을 공부하고 또 자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 자본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66년도에 또 제정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개발 계획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런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그 인프라들이 갖춰진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 향도로 대변되는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거점 개발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외국의 차관 등을 통해서 공업 지역들이 지정이 돼서 개발됩니다. 또한 교통이라든가 통신, 에너지 공급망이 확충되고 이런 일자리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택지 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도시 인구가 크게 유입되면서 도시 내에 주택 등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요 증가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어떤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라든가 토지 가격이 급증해서 투기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억제로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집가가 한 30~40%까지 오르는 해도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전체적인 그 국제적으로 삼조 현상과 경제 안정 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토지 및 주택 문제 종합대책으로 1983년도에는 목동 등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공공과 민간의 토지 공동 개발도 유도됩니다. 특히 89년도에는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토지 공개념 3법이 1989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런 그 수도권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에 분당, 일산, 평촌, 선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택지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토지 수용법 그리고 택촉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사업들이 신속하고 대규모적으로 서울 외곽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90년도에 들어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이 대두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균형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 지구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앞서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의 어떤 대량 공급 체계라든가 이런 도시의 어떤 기능성을 무시한 뭐 이런 한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특히 토지 이용 규제 완화의 대책으로 중농림지 개발을 허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통해서 택지 공급은 증가하나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고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나홀로 아파트죠. 논두렁 한가운데 생긴 이런 난개발 등을 얘기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경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 토대가 바뀝니다. 흔히 말해서 자본의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수도권의 집중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균형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게 되고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든가 혁신 도시 건설이 진행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제2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성, 판교 등의 역시 이제는 그 기존에 있던 난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고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례 등을 포함해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 주요 그 법 제도의 제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법령과 시대 그리고 주요 배경과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발 시대의 택지 공급의 어떤 역사, 변천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3장에서는 개발 시대의 택지 개발 사업의 내용과 실적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용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뒤에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건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인데 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한 개발 시대의 택지 공급의 주요 제도적 기반입니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공급 관리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특별법의 성격으로서 어떤 법에 있어서 좀 앞선다, 선행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뒤에 그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다른 법 등은 이런 택지개발 촉진법을 근간으로 해서 변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변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택지개발 요 책자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주요 변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이라든가 외국 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택지개발 사업에 있었던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든가 당시에 그 지자체 중심의 개발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방공사가 참여한다든가 민간이 조인트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그리고 민간 개발을 대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 택지를 조성하는 조성 원가들을 공시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떤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해서 택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조기화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고 특히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 제도를 두어서 민간의 참여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에게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부족했던 그 기반인 시설 설치 계획도 함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택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택지 전매 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택지개발 촉진법 역시 어떤 사회 경제적, 특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절차 한번 참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위해서 조금 급하게 그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조법에 따라서 택지 사업 실적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총 2000년대 중반
아직은 그 지정 건수가 상당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3, 4년 있다가 이제 공급하는 약간 타임렉이 서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2013, 14, 15, 16 이때는 사실 어떤 이 택조법의 어떤 주체가 주로 이제는 공기업, 특히 LH 공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실은 뭐 공기업의 어떤 혁신, 특히 LH 공기업 같은 경우 이제 민간과 뭐 경쟁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특히 뒤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특조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들 그 특지 공급들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는 뭐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다 딱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데 일정 부분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요 근래 19년도 요 근래에는 수도권의 공급량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어떤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4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외에 도시계획 사업 등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통합 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변천 내용들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들이 어쨌든 절차와 이행이 있어서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등을 제도적 보완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해서 규제 완화 정책들이 2007년도에 있었고요.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자치구가 아닌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지적권자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아서 추진 절차를 간소화했고 특히 2011년도에는 떨어져 있는 두 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제도를 두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큰 또 영향을 미치죠. 아마 누가 다음에 어느 분이 강연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민간의 참여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래. LH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21년도 4월에는 개발 관련 정보를 보안 강화를 하는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간략히 봤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그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 등으로 해서 새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차는 앞에 거하고 좀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면적하고 이제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2014년도에는 비수도권에서 크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는 공급 면적 등을 볼 수 있겠고요. 시행 주체인데 공공 시행자가 이제 주로 저는 민간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 14년도 이후부터는 민간의 참여 등을 확대하면서 민간 사업자 시행자의 택지 공급 실적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요 영역인데요. 이 도주법은 이전에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2002년도에 통합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 내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보완 정비 사업, 뭐 주거 환경, 특히 요즘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포함해서 다층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천사항을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20년도 8사 대책의 일원으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차고요. 사실은 요거는 그 공공택지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택지 개발 실적으로서 도주법에 의한 또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피크로 해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실적들은 일정 부분 조합들은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재건축 사업은 그 재초안 때문에 중간에 많은 조합들이 이제는 사업을 접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때는 물량이 없습니다. 이 표는 이 자료에는 따로 없는데요. 특조법하고 제가 도시개발법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에서 하는 거하고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옛날에 신도시 택지개발과라는 그 담당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가 없습니다. 신도시를 관장하는 대신 부동산 개발 정책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할 어떤 대규모 대량 생산, 대량 공급, 그리고 획일적 공급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조법 자체는 보면은 규모가 이제는 10만 이상의 일정 부분 할 수가 있고, 특히 100만 평, 330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권자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게 뒤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한 또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주체들은, 시행 주체들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그리고 민관, 공동사업자, 대행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토지 수용권은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특히 이제 민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도시개발법에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민간이 일정 개발 지역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서 토지를 신속하게 개발 공급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는 택조법은 수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은 수용이라든가 사용 방식,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후에 필지를 다시 이제는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이라든가 이거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지역에 맞게끔 어디는 수용도 하고 환지도 하는 혼용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개발 시대의 택지 개발의 내용과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4장에서는 공영 택지 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라는 대량 개발의 성과로서 주택난을 단기간에 해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화 등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택지의 부족들이 야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대량 개발로 가능하게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봤을 때 2000년도에 한 249호 정도가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한 412호 정도로 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면 매수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을 통한 전면 매수 방식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앙 정부가 어떤 집중적으로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전면 매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발생한 이익 등을 이제 배분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환수된 개발 이익을 재배분할 수 있는, 재투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 개발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 이익 등을 균형 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어떤 개발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교차 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택지 개발 어떤 메커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입니다. 가격 통제 성과,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가로, 저가입니다. 저가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거나 일정 부분 조성원가 이하로 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건 대표적인 거는 임대주택 용지겠죠. 감정 가격을 하거나 경쟁 입찰 가격으로 하거나 합니다. 경쟁 입찰 가격의 대표적인 거는 상가주택, 상가 같은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그 사업지 내에서 수지를 맞추는 일들을 합니다. 결과로서 이런 그 무상 내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택지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분양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공공이 이렇게 환수한 개발 이익으로서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교차 보조의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게끔 합니다. 중앙 공급의 성과라고 했는데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베네핏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에 의한 공급은 교차 보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택지 개발 사업, 그리고 전면 매수 방식에 따른 수용권 문제, 가격 통제에 따른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시대에 가능했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공급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공급의 주체, 공급의 계획, 공급의 방식으로 살펴보자면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의 택지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앞서 말씀드린 교차 보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 개발 재원이 부족하게 되거나 특히 택지 개발 사업과 이후에 나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차별성이 약화돼 가지고 꼭 공공이 이걸 공급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량 생산, 대량 공급에 따른 가장 또 큰 문제점은 공급 계획의 문제점입니다. 택지 수급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요. 이 택지 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일정 부분 수요와 연계되지 않게 돼서 언밸런스하게 돼서 불일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도시기본 계획을 과다 추정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본 자료를 보면은 각각 그 시도 단위의 시군구 단위의 이제 기본 계획 같은 거를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 인구들을 각각 시도에 의해 각각 그 도시에 추가적인 추계에 따라 하다 보니 인구 유출이라든가 유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도외시한다면 과다 인구가 계산이 되고 이로써 도시계획의 어떤 과다 계산 그리고 택지 수급의 과다 계산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택지 개발 사업이 지표가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수요 예측의 부적정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방식의 문제인데요. 보상에 대한 문제죠. 전면 수용 방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계속 집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것들이 결국
택지 용지비에 대한 어떤 상승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등이 좀 어려운 조건들이었어요. 그냥 흔히 말해서 밀어붙이기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한계입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한계들이 있는가, 아까 성과하고의 또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다가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서는 계속 이제 공급을 하면 되니까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겠는데, 그 공급이 계속 가능하다고 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의 가용 용지가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도시 외곽으로, 특히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을 이제 해서 도시가 확산되고, 그 옆에 있던 도시하고 또 확산이 돼서 도시가 이제 연계가 돼서 연담화라고 하는데, 도시 확장, 대규모 도시들이 이제 커지면서, 그러면서 도시 내 어떤 외부 불경제들이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교통이 복잡해지고 교통비용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 같이 경제의 어떤 요거와 관련돼서 침체기에는 비분양 사태가 발생을 하고, 공급이 일정 부분 계속 있는데 비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용지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지,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할 수 없는 이런 공급자 중심의 대량 개발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면 매수 방식의 한계인데요. 개발 규모가 클수록 계속 토지 보상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지비가 그대로 이제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에 대한 수요의 어떤 불확실성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조성된 토지를 적기에 매각하지 못하고 활용할 수 없는 토지로 계속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의 한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상비 등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해당 개발 지역의 조성 원가를 상승시키고, 그러면서 개발 이익이 감소하고 사업성이 악화됨으로써 교차 보조 등의 작동이 어려운 구조로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도 이제 한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대규모 사업들이 사업 기간을 장기화한다든가, 특히 경기 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이런 것들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바로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특히 개발 계획에 있어서의 하향식 개발 사업들에 대한 한계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규모의 경제를 더 이상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없을 경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량 생산 방식보다는 흔히 말해서 이제 범위 경제라고 해서 다품종 그리고 소량 생산, 적지 생산이 가능하게끔 공급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포스트 개발 시대의 환경과 공영 택지 개발의 방향입니다. 포스트 개발 시대에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중앙정부의 하향식 이런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구가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가구 구조가 바뀌고, 1인 가구들, 소수 가구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택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니즈가 변화하고, 그러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택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증가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워라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도심 외부로의 선호, 아니면은 또 오히려 도심 근접성이 좋은 CDB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은 도심으로부터의 집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뭐 지금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 시대에서는 더 이상 워킹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건데 그래서 뭐 인구 가족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 사회 문화 등을 개발 시대하고 포스트 개발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때 포스트의 의미는 음, 넘는다,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조사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적지,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봤더니 신규 개발이 일정 부분 지속은 되겠지만은 앞으로 도시 재생이라든가 재개발 등 도시 내의 어떤 그 니즈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그 개발보다는 좀 거버넌스 변화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민간의 택지 개발 사업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방식이라든가 혼용 방식 등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면 수용에 따른 사업 방식은 이익들을 환수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것들이 용적비 상승 등으로 인한 그 비용 증가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방식들이 이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던 개발 시대의 개발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체제들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테니까 포스트 개발 시대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거버넌스를 정리를 하고 계획 중심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전면 매수 방식 외에 혼용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의 다양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공동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여러 가지 성격 등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끄집어냈고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어떻게 담보해낼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큰 그 논리적 흐름이라는 것은 토지라든가 이 부동산 관련 문제가 결국 개발 시대 이후에는 불평등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임노동 중심의 임금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 자체가 불평등의 큰 요인이었지만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불평등을 더 유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에도 이 자본, 특히 이제는 이런 부동산 자산에 대한 불평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당시 연구에서 조금 실증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든가 뭐 이런 길어진 운동장 이런 사례를 들면서 사회 이동성 제약들이 결국 경제적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붕괴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이런 사회적 이동들이 어려워질수록 재능이라든가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사회의 만족도라든가 사회 통합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또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자산, 특히 토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들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면 토지의 공공성들의 확보는 결국 시급한 의제로 다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현에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저희 뭐 조사라든가 개발료 환수 정책 이런 것들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 조사를 하고 2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저희 연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라는 의식들을 한 88.5%, 90% 정도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토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향유를 하고 있어요. 또 한 87.7%, 90%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한 86%로 해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연도별로 1985년도, 2000년도, 2006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전 대체적으로 이 근래에 특히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 부분 찬성 쪽이 높았다,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전면 매수 방식에 의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토지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능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죄송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이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넓은 의미의 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거의 적용은 협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대상 부가 사업들을 현재 법 5조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도심 내 등에 있어서의 도시계획 변경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전협상제가 있는데 이런 그 이익들을 서로 협상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균형 발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거시적으로 또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그 이익들을 50%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단위 지자체에서 50%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쓰는 방법 등을 일반 회계에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금화해서 특정 목적에 맞게끔 이익 환수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관련 정책들이 같이 수행이 돼야 된다.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개발 지역 외에 사실은 개발이 되면 개발 지역 외에도 이제 토지 가격이 증가하거든요. 상승하거든요. 이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토지 초과 이득세인데 개발 지역 밖에 이익 환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실행이 됐는데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아니지만은 있어서의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상 일물일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이 평가를 통해서 과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90%까지 일정 기간 그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기간 현실화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정확한 가격을 매겨서 거기에 맞게끔 과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표는 해당 세법이라든가 조세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서 안착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등과 같은 공동부 이런 것들을 뭐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부는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는 작년에 이제 그 신문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사회적 상속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가 하셨는데 좀 깊이 새겨볼 만해서 적어봤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결국은 한국은 경제 성장기를 통해서 도시로의 인구가 이제 급증하게 되고 유입하면서 대규모 주택이 필요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토지의 어떤 수용권을 발동을 해서 대규모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택지 개발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것들은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특례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실행이 됐고, 그것들이 어떤 민간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주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한계는 제가 말씀드린 가구, 경제, 사회문화적 변화라는 포스트 개발 시대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어떤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적지 개발 문제, 그리고 개발 이익의 배분,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새로운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들을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일정 부분 나누고 배분하고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